도서 같은 데 잘못 기재되면 이거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럴 땐 그냥 의뢰인이랑 같이 판사 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반쯤 놓는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직업생활, 오늘은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0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0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동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법무법인 0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연차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사법연수원 44기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1년차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알고 지내시는 사이세요? 근데 두 분은 11년차 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3년을 법무관으로 갔다 와서 두 분보다 변호사는 후배예요. 후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막대하겠습니다. 법무관 경력은 인정해 주나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줄 거예요. 원래 안 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요. 인정 다 해주시는데 당연히 거기서 국가에 이제 큰일을 하셨는데 저희 당연히 인정해 주죠.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합니다. 저희는 다 인정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돼요. 네. 사실 공직에서는 3년 다 인정해주고, 근데 로펌에서는 로펌마다 1년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2년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그래요. 네. 인정해줘야죠.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병역의 의무를 다하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께서는 변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좀 사회에 기여하고 좀 공공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좀 직접 만나고 관련돼서 이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런 관련된 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그와 유사하게 공공에 기여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한데 원래 변호사가 꿈은 아니었고요. 원래 꿈은 판사였어요. 저 어렸을 때 한창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중드 판관 포청천을 보고 아 이제 포청천이 돼야겠다 하고 판사를 꿈꿨다가 사법연수원 성적이 좋지 않아서 판사는 못 되고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됐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변호사가 더 재밌게. 천직이세요. 천직이십니다. 예. 저도 사실은 원래 언론인이 꿈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 쓰는 기자랑 아나운서가 어딨냐 이런 주변의 시선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또 법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사람과 전쟁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주는 동료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응시를 하게 됐고 지금은 변호사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분이서도 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오신 과정들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요. 또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다 사법연수원에 와서 친해져가지고 대학은 다 다르게 나왔어요. 지금은 현행 제도는 로스쿨이기는 한데 저희 때는 사법시험이 있었던 때여서 보통 재학 중에 고시 공부를 하고 재학 중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하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합격을 하면 전부 다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야 돼서 그 연수원에서 저희는 만난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정은 사실 다 비슷하겠지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고시 공부해서 그래서 찔리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래도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이 두 분은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제 소년등과 소녀등과라고 전 아니에요. 해요. 아니 왜냐면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이제 나이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셔서 저는 꽤 좀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연수원 안에서도 되게 부러운 동기들, 어린 나이에. 일단 저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정말 서지현 변호사님 빨리 붙으셨어요. 소녀등과. 이거 준비 과정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4년 정도. 네. 2009년에 시작해서 2차를 2012년에 합격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저도 그 로스쿨 들어온다고 난 게 2007년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공부 시작해서 11년에 붙었으니까 한 4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더 오랜 기간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는 이제 각 학교에 이렇게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뭐 시험 같은 것들을 조금 무료로 치르게 해준다던가 비슷한 모의 시험을 그리고 뭐 강사들 수업을 조금 듣게 해준다던가 그 고시반이나 뭐 이런 고시실 같은 걸 운영을 해서 그쪽에 좀 도움을 받고 변호사님들보다는 조금 길게 이제 수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한 또 시험 과목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세 분께서는 사실 사법고시다 보니까 나 때는 이랬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다더라. 또 라떼 또 얘기하면 라떼 한 잔만 서. 라떼는 진짜 나 울면서 공부했다 이러면서 아니, 농담이고 네. 저희는 1차는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 기본 3법이라고 하는 세 개 과목을 팔지선다를 봤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요. 그리고 2차 시험 때는 7법인가요? 7법이죠. 네, 7법. 후사법. 거기다 이 후사법이 네, 기본 3법을 후사법이라고 후사법이라 해서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4개를 더해서 7가지 과목을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을 4일 동안 쳤습니다. 거기다가 1차에선 선택법이 하나 더 있죠. 아, 1차에서는 그죠? 선택법이 있었어요. 국제법, 네. 노동법, 국제거래법 뭐 이런 선택법이 있었고 1차는 어쨌든 전부 객관식이고 아, 저 객관식이었고 2차는 주관식, 그렇죠 서술. 서술형. 예. 네, 정말 힘들었다. 네, 에피소드는 정말 너무 그게 계산해 보니까 무궁무진하지만 2차 시험 4일 동안 써야 되는 그 면수가 네. 60페이지 정도더라고요. 네, 60페이지 정도. 사법시험이 그렇게 해서 보고 저희들이 연수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관련돼서 실제로 기록을 보고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뭐 형사재판 실무 판결문을 써보고 뭐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검찰 실무 해가지고 실제로 공소장 써보고 이제 불기소 관련된 거 써보고 이걸 저희는 연수원에서 2년 과정 안에서 하는데 알기로는 로스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법시험에서 봤던 부분 그리고 기록형을 이제 합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이제 큰 문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로 따지면 저희들 연수원에서 배운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더 넓을 수는 있는데 기간이 3년이다 보니 이분들이 진짜 공부할 양들이 좀 어마어마하고 기록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들어가서 기록시험을 봤는데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 공부를 하시면서 또 기록 안에 쟁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 공부를 로스쿨에서 하셔갖고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좀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험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그 세 분의 약간 노하우 같은 거. 약간 배수진을 친다는 심경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사법고시 아니면은 사실 대안이 없었던 상태에서 고시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무조건 단권화, 과목마다 책을 한 권 이상 넘기지 않는다라는 목표로 책에다가 필기를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는 정리하는 노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요점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2개만, 과목당 그 2개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체크한 부분만 보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량을 줄여가는 걸로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녀등과의 네.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진짜 들어보세요. 상례적 법조인 같네요. 소명할 기회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공부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진짜 그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텐데 그거를 지루하게 생각하면 사실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즐겁고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진짜 그 공부 자체가 즐겁고 그 매일매일을 즐겨야만 견딜 수 있다. 대단한 철학이시죠. 약간 정신을 반쯤 놓는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 아는. 근데 진짜 긍정적인 분이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래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자체가 그 고시생활 시절 자체로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원래 그 소위 말하는 고시촌 그 신림동에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교에 고시반으로 들어온 케이스였는데 혼자 공부를 하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거니.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변호사나 이런 좀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의 공부 노하우와 또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공부 좀 했다 이게 있다 보니까 남이 하는 공부법이나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고 이제 그것만 맞는 줄 알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장수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시반에 와서 주변에 동료들이, 동기들이 하는 공부 방식이라든가 그 친구들 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혼자 고립되지 말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시험도 늦게 붙고, 그리고 아마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동기들이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세 분 다 사법고시를 하신 거다 보니까 다른 준비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영어 점수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저 사법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토익 700점 이상만 받으면 돼가지고 맞아요. 토익 700점이랑 저는 딱 간신히 700점 턱걸이로 넘어서 딱 1차 간신히 응시한 수준이고, 영어 하면 또 우리 서지현 변호사님 뭐라고요? 저도 다수의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시는데 그 업무와 토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1차 시험 치기 전에 토익을 좀 벼락치기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토익 695점으로 사실 1차 응시 못하고 이런 분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진짜. 간혹, 정말요? 네, 진짜 간혹 가다. 간혹 있죠.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로스쿨도 이제 입학을 했었다가 그냥 나와서 다시 사법 시험을 봤던 좀 특이한 케이스여가지고 로스쿨 준비가 지금이랑은 또 차이가 많아요.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나왔던 수험서가 따로 없으니까 그 행시 1차 시험 했던 문제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유형의 그런 시험 문제들 조금 풀어보기도 했었고, 이제 영어 성적 같은 게 이제 사법 시험에 비해서는 좀 로스쿨에서는 요청하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영어 시험을 좀 별도로 준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스피킹도 좀 준비를 했었고. 그래요? 스피킹 제가 수험 기간이 길었던 이유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 누나 스피킹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래서 다양한 다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었던 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이제 뭐 다른 이제 나라로 교환학생 유사하게 다녀왔던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어필을 했고. 아니 교환학생도 하셔서 있는지 우리랑 배경이 있는지 다르시네. 학교에서 보내준.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쿨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학부에서의 성실성입니다. 제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점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학점이 나쁘지가 않아서, 약간 선동 친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달라. 그러니까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워낙에 막 이제 스펙이 과잉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사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외부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부 과정을 성실히 보냈다는 것, 그걸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학점이다 보니. 한마디로 그 사법 시험과 로스쿨 둘 다 합격하고 네, 이제 둘 다. 결국 아니, 로스쿨은 중간에 관둔 거니까. 로스쿨을 다니시는 도중에 사법고시를 하신 거죠?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어떻게든 결정을 좀 지어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로스쿨 입시도 하면서 사법시험도 같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로스쿨도 합격을 하고 1차 시험이 이제 합격됐다고 발표가 난다면 이게 병행이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로스쿨은 자퇴서를 내고 이제 이후에 사법시험 2차를 응시를 하게 된 거죠. 법적으로 병행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법 시험 아예 없어졌고, 네. 그때도 그게 병행이 안 되는 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량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시죠. 거기다가 영어 스피킹까지 준비. 그러니까 못했다니까. 이제 내일부터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런 혹시 뭐 나이에 제한이 있다든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이게 실무를 함에 있어서 좀 제약을 받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저는 좀 빨리 합격을 한 편이어서 실무를 빨리 시작을 했는데, 뭐 기업 법무라든지 아니면 로펌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좀 나이가 어린 여자 변호사가 이 정도 연차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못 하시는 부분에서 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고요. 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변호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그 성숙함이 빛을 발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 제한 요건은 네,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를 하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싶기는 그렇지.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학사 학위는 있어야 네, 되는 이제 게 로스쿨, 제한이죠. 네. 어찌됐든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에 준한 학위 기준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별도로 없고,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뭐 시도만 하실 수 있다면 좀 연세가 있으셔도 시도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을수록
저는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직업이다. 그 말씀은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간접 경험이 많을수록 맞아요.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공감 능력도 더 많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이 될 때 이렇게 실습을 또 한다고 들었는데 실습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일단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니다가 사법연수원 마지막 학기 때 법원 실무수습, 검찰 실무수습, 변호사 실무수습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각 2개월씩 하잖아요. 법원 2개월, 검찰 2개월, 변호사 2개월 이렇게 하는데요. 뭐 법원, 검찰은 이제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각자 지망을 해서 추첨되는 대로 가는 거고 변호사 시보는 저는 좀 특이한 데를 했어요. 저는 기업 변호사, 기업 법무팀에서 실무수습을 했고요. 로펌에서 하셨죠. 아 그렇죠. 네, 예.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로펌에서 했습니다. 로펌에서 하셨고 저는 이제 공익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익법 재단에서 이제 공익사건 관련된 그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일 부끄럽네요. 아니 이게 전통적인 실무수습 형태입니다. 지금 아마 로스쿨은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인턴이라는 제도를 해서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로스쿨 제도 자체가 변호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이니까 법원이나 검찰보다는 변호사 인턴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사실 변호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로펌 정도 생각을 하고 저만 해도 또 소지연 변호사님만 해도 되게 특이하게 가는 케이스였거든요. 특이한 축이었어 그때. 네. 근데 외려 지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내가 변호사를 하는데 단순히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인턴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언론사 같은 데도 막 가시고 증권사도 가시고 뭐 저같이 공익법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익법 관련된 활동하는 데가 더 많아졌으니까 일반 NGO나 시민단체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기업 쪽은 수요가 진짜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의 1년차, 2년차 이럴 때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법정에 가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오히려 그때 15 할 때는 오히려 15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라서 더 긴장 안 했. 그래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말싸움 잘하고 거기서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으로 하면은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된 발언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게 조서 같은 데 잘못 기재되면 이거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확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약간은 부끄러워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다 대고 아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판사님들이 변호사들이 말 길게 하는 거 싫어하세요. 진짜. 이제 몇 페이지 현실은 진짜 서면으로 달라요.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왜냐하면은 하시고. 그 법정에는 이미 뒷사건도 이만큼 밀려 있는데 지금 앞사건 얘기만 길게 들어줄 여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좀만 길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무슨 하시는 취지인지 경우가 알겠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럽니다. 말 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서에 기재됐다가 정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분들의 그 연봉의 시작점과 끝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작점이라. 저는 그때 취직이 되게 안 됐었거든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저희 기수가 취직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제가 되게 면접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 아니지? 눈물 날 것 같아 정말 눈물. 근데 그때 제안받았던 연봉이 3,600만 원? 로펌인데 3,6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진짜 턱없이 적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칼퇴를 못 해요. 로펌은 칼퇴를 못 하니까 당연히 야근이랑 주말이랑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너 말고도 여기 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끝나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최저점은 3,600만 원입니다. 10년 전 기준이기는 해요. 네. 최고점 얘기해 주시죠. 저요? 최고점이 0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은 바로 이제 한창 어려운 시기에 그 변호사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지만 저처럼 사내 변호사로 처음에 갔던 동기들 비춰보면 세전 한 7, 8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했던 보통은 그 정도. 이렇게나 갭이 커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형편없이 너무 적은 데를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그때. 몇 년 사이에 변호사 시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저희 때가 딱 그때가 이제 사법 시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로스쿨 변호사님들도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장에 나오는 변호사 수가 많았고 그래서 약간은 시장에서 이 변호사들을 어느 정도 몸값을 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절이었고 뭐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지금
변호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 시험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급여를 제한을 받고 로펌에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7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 그것보다도 선 더 이상으로 많게도 예, 변호사 시장도 좀 나아지려고 하는 좀 상황인 것 같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과 또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 송무나 로펌에서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변호사를 원하다 보니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데서는 변호사가 이제 귀해진 거죠. 오히려 이제 송무 시장에서는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분들의 워라밸은 좀 어떤 편인가요? 워라밸은 사실 엉망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엉망이잖아요. 엉망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예. 아 근데 이분은 일을 즐기시는 분이어서 근데 일도 즐거우면 사실 워라밸이란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할 말을 잃으니 지금 그럼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예, 타임테이블 같은 거? 뭐 사실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평일에 좀 빡세게 몰아서 일하는 편이라서 평일에는 월화수목금 다 오전 10시에서 거의 한 퇴근 시간 한 밤 12시가 되는 것 같아요. 12시까지 일해요? 거의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저도 워킹맘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집에 가서 잠깐 보고 재우고 또 일하고 하다 보면은 막 밤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뭐 그래도 이제 저도 아기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애 둘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나마 장점은 저희는 이제 파트너 변호사니까 출퇴근 시간은 저희들이 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해진 상담 그리고 뭐 정해진 재판 외의 시간들은 어쨌든 다른 장소에서 이제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 아이 이제 학원도 데려다줬다가 중간에 카페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애들 재워놓고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 업무를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을 해서 일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좀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시간 쪼개가지고 5분은 이거 봤다가 5분은 이거 봤다가 그리고 막 중간에 뭐 몰아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업 변호사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시간은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저희 셋 다 개업 변호사죠 한마디로. 개업이죠. 예. 지방 재판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부산 가셨다가 충주 가셨다가 막 그러잖아요. 재밌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간 김에 있으니까요. 맛집 투어 그러니까 할 수 그런 있어요. 게 저는 사실 되게 즐거워요. 왜냐면 그 지방 언제 가보겠어요? 전 빵집 투어에 빵집. 빵지술래. 빵지술래 해야 빵지술래. 되네. 또 이거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변호사분들은 좀 어떤 MBTI가 좀 많은지 아니면은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지 T가 많나요? 네, T가 많고 그쵸. 근데 뭐 J가 많고 저희 셋 다 F죠. 저희 셋 다 F. 저희는 F입니다. 왜냐면 저는 ISFJ고 저 ESFP예요. 네. 저는 보통 이제 공부하면 안 된다는 ENFP. 근데 그래서 실제로 신 변호사님이 굉장히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감각적인 부분을 되게 잘 캐치하세요. 예.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송사나 판결이나 이런 게 진행을 하시다가 잘 진행이 안 될 때 뭐 짜증나고 그러실 텐데 이럴 때 어떻게 그럴 땐 그냥 의뢰인이랑 같이 판사 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의뢰인이랑 함께 뜻을 함께해서 이런 법리를 구성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건데 어쨌든 판사가 그걸 안 받아주신 거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복불복인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뢰인이랑 같이 판사를 욕하는 수밖에 없죠. 예. 역시 F 같이 해줘야지. 같이 욕을 하면. 근데 실제로 이제 의뢰인들도 변호사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사건을 진행했으면은 옆에서 다 그걸 봐왔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탓하시는 건 의외로 맞아요. 별로 오히려 없어요. 예. 그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다 맡기시잖아요. 이거 끝까지 해달라고. 승패는 송가지 상사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우리 어린 친구분들에게도 한마디씩. 근데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 자유롭고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오히려 액티브한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에 도전을 해보셔도 굉장히 충분히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면 이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든지 힘든 사람. 체력이 약한 분은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체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변호사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서류 쓰고 뭐 법정 가서 말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앉아서 일을 하고 법정에 가기까지 숨겨진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뭐 법정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 8도 다 돌아다녀야 되죠. 사건 수임하려면은 여기저기 외부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죠. 또 서면을 쓰고 야근을 할 때도 당연히 본인 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근성과 체력. 저도 이제 지금 떠올랐는데 저는 이제 사실 집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건은 내가 내 능력으로 꼭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집념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뭔가 상대방의 법리에 대한 그 뭔가 반박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뭔가 그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하는 집중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변호사 관련돼서 워낙에 언론에서 화려하게 다루다 보니 되게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나가서 말싸움해서 이기면 되는 직업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내가 그 순발력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것, 그게 무슨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큰 좀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변호사에 적합하다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꼼꼼하고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약간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법조인에는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